안녕하세요. 이제 30대 중반을 넘긴 열혈 애청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드리는 이유는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 싶어서입니다. 가족이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마음대로 되지 않듯 가족에 대한 믿음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하는데요. 저희 엄마는 남들과는 좀 다른 엄마였습니다.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 하는 신세대 여성이었고, 나쁘게 말하자면 가족이나 가정보다는 항상 본인이 우선인 사람이었죠. 사실 어릴 적에는 그런 엄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바빠서 우리 밥을 챙겨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퇴근한 아빠가 밥상을 대신 차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밤늦게 들어온 엄마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대자로 누워 잠이 들었을 때도 엄마가 바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구나. 그래서 저렇게 씻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엄마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닌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만 들어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그저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핑계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엄마처럼 다정하고 살갑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 찾고 싶었던 거죠.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헤어지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주지 못하니까 엄마가 다른 남자를 찾은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은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했고, 남동생과 전 엄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엄마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잠을 잤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일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전 컴컴하고 무서운 밤을 칭얼대는 남동생을 달래가며 견뎌야만 했죠.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도 여전히 자격이 부족한 엄마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상을 엄마에게 받아본 기억이 없다면 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전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성인이 돼가면서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고통스럽고 아팠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남동생과 제가 각자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엄마와 헤어져 독립을 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우리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부터 더욱 방탕한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로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게 이런저런 핑계로 용돈을 타가시기도 했고요. 전 엄마가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했지만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여러 명이라는 게 문제였죠. 그런 엄마에게 잔소리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내 인생 관여 말고 네 인생이나 잘 살라 이런 콧방귀뿐이었네요. 그러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딸을 단속해야 하는데 딸이 엄마를 단속하고 있으니 할 말 다 했죠 뭐. 전 엄마의 말대로 제 인생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동네 의원에 취직을 했죠. 차곡차곡 돈을 모으며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인에게 소개를 받은 남자와 연애도 시작했고요. 남자친구는 투자 전문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그런지 무척 근사해 보였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재원으로 연봉도 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 무척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연애는 때론 달달하기도 했고, 때론 열정적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과의 연애 전에도 만나본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뺏긴 적은 없었어요. 사랑에 빠졌다는 감정이 어떤 건지 그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1년간의 열애 끝에 우리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밤마다 네 꿈을 꾸느라 미칠 지경이야. 툭하면 조는 바람에 회사에서 매일 혼나.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너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시집 와라. 그 멋대가리 없는 프로포즈에 제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한다는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널뛰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을 약속했으니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릴 차례였죠. 하지만 부모님이 오래전 이혼을 했고 아빠와 엄마가 따로 산다는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꼭 제 치부를 들키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집안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가족사가 훨씬 더 가관이라며 쓴웃음을 짓는 겁니다. 난 어릴 적에 할머니 손에 컸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빠가 죽고 난 지 1년도 못 돼서 날 버리고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집을 나갔지. 그래서 난 부모님 사랑이라는 걸 거의 모르고 자랐어. 그저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전 남자친구의 고백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과 저는 정말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된 우리 두 사람은 따로 날을 잡아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 한껏 꾸미고 그 사람의 조부모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었죠. 그 남자가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던 할머님은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말 반가워요. 연수 씨라고 했죠? 장현이한테 아가씨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찌나 연수양 칭찬을 하던지 입에 침이 다 마를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직접 보니까 그럴만하네요. 정말 고운 사람이에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머님은 저를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셨는데요. 반면 할아버님은 식사를 하는 내내 별 말씀 없으셨고 불편한 기색이더라고요.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지 당연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또 티를 낼 수도 없어서 그 자리에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할아버님의 태도에 대해서 제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실은 할아버지는 날 좀 미워하셔. 그래서 저러시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왜 할아버님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자마자 엄마가 딴 남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다음부터 저러셔. 자식을 잃은 아픔과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나한테 옮겨온 거지. 나 어릴 적엔 할아버지한테 욕도 정말 많이 먹었어. 집안 말아먹은 지 엄마랑 꼭 닮았다면서 괜한 일도 다 내 탓을 하셨지. 아, 그랬구나. 그나마 할머니가 날 지극정성으로 챙겨줘서 그렇지.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난 진즉에 가출하고 말았을걸.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한텐 그냥 한을 풀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가 이해하기로 했어. 할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그냥 실컷 미워하라지 뭐. 담담하게 말하는 그 남자를 보니까 마음 한편이 아려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아픈 일일까요? 부모를 잃은 어린애가 감당하기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한 남자친구가 대견스럽더라고요. 전 그런 남자친구를 데리고 엄마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니까 표정 자체가 달라지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연수랑 만나고 있는 박장현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투자회사 과장이라고 들었는데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요. 엄청 능력자인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저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래요. 엄마로서 우리 연수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면 충분해요. 내가 우리 연수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요.
일찍이 애 아빠랑 헤어지고 힘들게 애들 키워온 거 생각하면 내가 눈물부터 난다니까요. 아, 네. 어머니가 고생이 참 많으셨겠어요. 남자친구 앞에서 눈물을 찍는 엄마를 보니까 말도 안 나옵니다. 엄마 입에서 저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앞에서 그런 속마음까진 내비칠 수가 없으니 그저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었죠. 엄마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엄청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얘 연수야, 네 신랑감 정말 괜찮더라. 내가 그 회사 잘 아는데 거기에서 과장 정도 달려면 성과가 엄청 좋아야 할걸. 연봉도 꽤 될 테고 엄마가 또 주식 펀드 하면 거의 반 전문가니니 그 정도 능력이면 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엄마는 이 결혼 대찬성이니까 얼른 날짜 잡아. 엄마는 그 사람 능력만 보여? 다른 건 안 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남자가 다 거기서 거기지. 결국은 돈 잘 버는 놈이 최고야. 두고 봐라. 엄마 말이 틀리나 맞나. 남자에 대해서 딱 잘라 말하는 엄마를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남자라면 도 같은 엄마니까 나름 전문가라고 해야 할까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겠는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양가 어른들께 순조롭게 결혼 허락을 받았고 식장에 나란히 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바로 이 순간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출발하고 싶었지만 모두 제 마음과 같은 건 아니겠죠. 남편을 미워한다던 남편의 할아버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않으셨고 할머님만 덩그러니 혼주석에 앉아 계셨어요.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크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 속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 결혼식에도 목리를 부리시는 할아버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남편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님이 남편을 애지중지 여기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말이었는데요. 할머님은 남편의 결혼식에 쓰라며 2천만 원을 해주셨대요. 남편이 한사코 괜찮다고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극구 남편 손에 쥐어주셨답니다. 할아버님 몰래 평생을 모으셨을 삼짓돈을 귀한 손자의 결혼식을 위해 내놓은 것이었죠. 이렇듯 남편에 대한 할머님의 사랑은 크고 깊었어요. 어릴 적 부모와 생이별을 한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주었으니 얼마나 기특하게 보였을까요? 남편은 그런 할머니가 자신의 친엄마와 다름없다며 평생 효도하며 살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곡절 끝에 우리 두 사람은 적당한 신혼집을 얻어서 달콤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런 말이 무색할 만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적어도 우리 둘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펀드 매니저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남편은 연일 높은 수익률을 내며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요. 회사에서도 그런 남편의 실적을 높이 샀고 연봉 외에도 갖은 상여금으로 남편을 격려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주변에 막 자랑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통장에 찍히는 급여 내용만 봐도 우리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 남편의 회사에선 남편에게 고급 외제차까지 내어줬고 리조트 회원권이나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 같은 것도 척척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가 없었죠. 전 이 행복이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져 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제게 남편과 함께 집으로 한번 들르라고 하더라고요.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긴. 너희들 결혼하고 내가 박서방한테 밥 한번 차려주지 않았잖니. 사위는 장모사랑이라고 하는데
내가 시암탉까진 아니더라도 LA 갈비 정도는 구워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박서방 데리고 집으로 와. 엄마가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겠단 말이 좀 낯설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제가 엄마에 대해서 잘 알죠. 엄마는 그런 쪽과는 영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도 나이를 먹고 장모가 되니까 조금씩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사위한테 한 상을 차려준다는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엄마네 집에 가게 됐죠. 엄마는 없는 솜씨, 있는 솜씨를 다 발휘했는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상을 차렸더라고요. 박서방,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게. 차린 게 없긴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그래, 아유, 먹는 것도 어쩜 이렇게 복스러울까. 지질이도 박복한 년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우리 연수가 남자복은 있나 봐. 예? 아유, 아니에요. 제가 복 받은 거죠. 사람 착하죠. 남편도 잘 챙겨주죠. 이렇게 얼굴도 예쁘죠. 정말 이 사람 같은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그래, 그래, 알았네. 그렇게 부부끼리 챙겨주면서 금술 좋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참 좋네. 아, 그런데 자넨 회사에서 일은 잘 하고 있지? 네? 아, 직장인이 다 똑같죠, 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수한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자네가 고객 돈을 그렇게 많이 굴린다면서 자네가 손만 댔다 하면 돈이 불어나서 회사에서 자네를 아주 아낀다던데 사실인가? 아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을 수준이에요. 식구끼린 겸손 떨지 않아도 돼. 자네가 능력이 없으면 회사에서 그렇게 외제차도 내주고 연봉도 많이 주겠어?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천 정도 되는데 자네가 좀 불려줬으면 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어휴, 아닙니다, 장모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세요. 저희가 다루는 상품들은 다 리스크가 있는 상품들이어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요. 요새 은행에 넣어두면 돈이 되나 그게? 사이가 실력 좋은 펀드 매니저인데 가만히 두는 것도 등신이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더도 덜도 말고 한 10% 정도 수익만 올려줘. 그 정도는 자네한테 아무것도 아니잖나. 그래도 장모님, 괜히 손해가 나면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 사람 참. 나 이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내가 설마 돈 잃었다고 사이를 잡겠어?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아무 걱정 말라니까? 왜? 자신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주로 다루는 상품이 1년 미만 단기 상품들이라서 금방 수익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위험성이 좀 있어서요. 그럼 됐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자네 능력대로 굴려봐. 내가 손해나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알겠지? 엄마가 남편에게 자꾸 자기 돈을 굴려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어쩐지 엄마답지 않게 밥상을 차린다고 하더니만 이런 심산이 있었던 거였죠. 전 남편이 듣지 않는 곳에서 엄마 옆구리를 찔렀어요. 엄마, 왜 그래? 저 사람 부담스럽게 왜 자꾸 돈을 맡기려고 하냐고. 왜긴 누워서 떡 먹는 건데 그럼 안 먹고 버리니? 위험성이 있다잖아. 손해볼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딨니? 왜 돈 많은 부자들이 박서방 같은 사람한테 돈을 맡기겠냐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도 돈 있으면 박서방한테 불려달라고 해라. 하긴 너 같은 쫄보가 무슨 투자를 하겠냐마는. 엄마는 막무가내였어요. 제가 말리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남편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했어요. 남편도 장모님의 자금을 굴리는 일을 부담스러워했지만 하도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별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였죠. 하지만 코가 깨지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꼭 코가 깨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엄마의 5천만 원을 투자하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느닷없이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질 않나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끼리 전쟁을 벌이질 않나. 기준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악재가 거듭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남편의 회사는 비상사태를 맞았고 남편의 상황도 급변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관리하던 고객 자금은 반토막을 넘어 반의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고객들의 항의로 회사가 난리가 났고 남편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고 말았죠. 하지만 이게 남편의 잘못이라고 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 투자라는 게 반드시 위험을 동반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돈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것을 본 고객들은 남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남편을 잡기 시작했어요. 내 돈 내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지 몰랐다. 수수료를 토해내라. 이거 다 사기가 아니냐 등등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 악몽 같은 시기 동안 남편은 엄청 힘들어했어요. 90kg에 가까웠던 남편의 몸무게가 불과 한 달 만에 70kg까지 빠졌으니 남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금감원에 민원도 넣는 바람에 남편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 참 야속하고 냉정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에는 그렇게 남편을 떠받들었던 회사가 이제 와서 남편에게 퇴사를 권고하더라는 거였죠. 듣기 좋은 말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 총대를 남편에게 매라는 말이었어요. 크게 낙심한 남편은 등 떠밀리듯 회사에서 나오게 됐고 우울증 같은 게 오는 바람에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쭉 지켜본 제 마음도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요. 아무리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만 순탄했던 남편의 인생이 너무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였지만 전 남편의 마음이 크게 다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왠지 모르게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그 사람의 아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전 우리 남편 곁을 지켜야 합니다. 여보,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거지 뭐. 당신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이참에 안식년을 좀 갖는다고 생각해. 푹 쉬면서 다음 일은 천천히 우리 생각하자. 그래, 말이라도 당신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전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금세 힘을 내더라고요. 금융 관련 회사에 꾸준히 이력서도 넣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새벽에 공사장으로 아르바이트까지 나가더라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몸을 써야 머리가 맑아진다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참 존경스럽게 보이더군요. 가장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엉뚱한 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남편에게 5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한 엄마는 원금도 거의 못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곤 저희 집에 불이 났게 달려오셨죠. 아니, 박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내 돈이 불어나기는커녕 원금도 못 찾느냐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국제시장의 악재가 너무 많이 겹쳤어요.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회복될 여지가 조금도 없는 거야? 정말 내 돈 5천만 원이 다 사라져 버린 거냐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니, 이 사람아. 전문가라는 사람이 위험하면 알아서 돈을 빼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장모님, 제가 3개월 전에 수익 조금 났으니까 빼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 정도로 만족 못 하시겠다고 더 묶어두자고.
그거야 욕심이 나니까 그랬던 거고.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전문가인 자네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안 그래? 그럼 이제 어쩔 텐가? 자네 회사도 그만뒀다면서? 그럼 내 돈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흥분한 엄마가 남편에게 악을 쓰는데 순간 가족이 맞나 싶었어요. 전 그런 엄마에게 빽 하고 소리를 질렀죠. 엄마, 정말 왜 이래?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엄마가 고집을 끝까지 피워서 투자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생떼를 부리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년아, 돈이 무려 5천이야, 5천. 내가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될 줄 알았니? 아휴, 속 터져. 아무튼 나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내 돈 가져와. 집을 팔든 차를 팔든 해서 내 돈 해가지고 내놓으라고. 알아들어? 엄마, 우리도 힘들어. 엄마까지 제발 이러지 마. 몰라, 몰라. 난 분명히 말했다. 정말 무정한 엄마였어요. 엄마 눈엔 어려움에 빠진 딸 자식은 보이지도 않는지 오로지 본인의 돈만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남편 보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군요. 엄마가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가고 난 후 전 낯빛이 하얗게 질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가 저렇게 흥분하실지 몰랐네. 많이 속상하지. 내가 엄마한테 따로 얘기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장모님이 화나실 만해. 돈 5천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 돈을 홀라당 날려먹었으니까 당연히 속상하시겠지. 차라리 내가 억지로라도 빼드릴 걸 그랬어. 억지로 빼드렸으면 또 억지로 뺐다고 난리 쳤을걸? 당신 탓 아니니까 그런 생각 마. 이게 다 엄마가 욕심을 부리다 그런 건데 엄마는 괜한 사람을 잡고 있어. 그래도 장모님 돈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왜 우리가 해드려? 지금 우리도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5천 해드릴 돈이 어딨어.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는 내가 잘 달래볼 테니까. 알았지? 전 죄책감을 갖고 있는 남편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엄마의 어깃장에 괜히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말이죠. 이제 겨우 상처를 딛고 일어난 남편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집착은 저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하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닥달을 하더니만 저한테는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서 수시로 괴롭히는 겁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정말 제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박서방,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닐세? 하루빨리 내 돈 갚아줬으면 좋겠네. 내 피 같은 돈을 날려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자네는 장모한테까지 사기를 치나?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 딸 준 거 아닐세? 다음 달까지 어떻게든 돈 갚아주게. 자네가 정말 미안하다면 장기라도 팔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 그 돈 없으면 죽어. 엄마는 마치 악독한 빚쟁이처럼 굴고 있었고 남편은 묵묵히 엄마의 횡포를 감내하고 있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엄마가 어릴 적부터 자식에 대한 정이 없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제 친엄마가 맞나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요. 엄마가 투자한 돈 5천이 공중분해돼 버렸으니 마음이 쓰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엄마 돈을 남편이 꿀꺽 먹은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투자를 하라고 권한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회사에서 잘려 막노동을 하고 있는 판국에 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사위 딸한테 못된 심술을 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엄마의 그런 행동에 실망을 넘어 절망까지 느끼고 있었어요. 딸인 저도 이런데 남편은 오죽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크게 내색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공사장을 나가고 있었죠. 이른 새벽 혹시 제가 잠에서 깰까봐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아팠어요. 그래도 언젠가 이 긴 터널이 지나갈 거라고 믿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했나요?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에 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남편이 그만 발을 헛디는 바람에 높은 곳에서 추락을 했다는 거였죠. 긴급한 수술이 들어간 상태고 보호자가 빨리 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남편이 장기를 많이 다친 것 같다며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칫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하셨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열심히 살고 있는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전 병실에서 아직 마취해서 깨지 않은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부모님 대신 할머니의 손에 크면서도 훌륭하고 바르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내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아내인 저에게 최선을 다한 훌륭한 남편이었죠. 그런 사람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군요. 왠지 남편이 한없이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전 잠들어 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힘내야 돼. 알았지? 마취에 잠들어 있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꿈속에서라도 제 목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길 바랄 뿐이었죠. 전 남편의 할머님과 친정엄마한테 남편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넘어가기엔 너무 큰 사건이었거든요. 친정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대묻습니다. 뭐? 박서방이? 얼마나 다친 건데? 나도 잘 몰라. 장기를 많이 다쳐서 일단 수술했는데 경과는 더 봐야 한대. 아휴, 거기 어디 병원이야?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은 엄마는 얼마 후에 입원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남편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박서방, 당장 일어나서 내 돈 내놔. 내 돈 주기 전까진 절대 못 죽어. 내 말 안 들려? 빨리 내 돈 내놓으라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내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니들 지금 나한테 허튼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찔려서 괜한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엄마, 일단 이 멱살부터 놔. 아직 이 사람 회복도 못했어.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무리 성격이 괴팍한 엄마지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위에게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다니요. 전 그런 엄마를 말리며 남편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남편의 할머님까지 입원실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셨죠. 아니 사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왜 우리 장현이 멱살을 잡고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왜긴 왜예요? 내 돈 찾으려고 하는 거지. 돈이요? 아니 무슨 돈이요? 아니 그보다도 왜 다친 애를 못 살게 구시냐고요? 왜냐고요? 박서방 죽기 전에 내 돈을 찾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아이고 아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아이고 사돈, 그 멱살이나 좀 놓고 말씀하세요. 엄마의 행패에 병실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말리고 할머님이 말려도 엄마는 막무가내였죠. 큰 소란에 깜짝 놀란 의료진까지 나서서 엄마를 남편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축 늘어진 남편을 향해 분리수거도 되지 않는 쓰레기라는 둥,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내뱉고는 씩씩거리며 병원을 나서더군요. 혼이 다 빠진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할머님이 그런 저를 붙잡고 묻습니다. 아가,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냐? 왜 사돈이 다친 애를 붙잡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냐고. 할머님,
실은 그게요. 전 하는 수 없이 그간 있던 일을 할머님께 다 설명드렸는데요. 할머님은 아무리 그래도 다 죽어가는 사위에게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는 장모가 어딨냐며 분해하셨습니다. 전 엄마의 난장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남편이 마취해서 깨어났는지 나지막하게 절 부르더군요. 여보, 여보, 나야, 나.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할머님도 의식을 찾은 손자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십니다. 아이고, 장현아,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를 반복하면서 걱정하는 가족들을 향해 살며시 미소를 보이더군요. 그리고 남편을 체크한 의사 선생님께선 수술 경과가 상당히 좋아서 다행이란 말씀도 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회복에 집중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난 뒤 퇴원을 하면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의 긍정적인 진단에 저와 할머니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야. 하늘이 도우셨구나. 할머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늘이 도우셨나 봐요. 하마터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뻔했던 남편은 일주일 뒤 건강하게 회복해서 무사히 퇴원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퇴원했다는 소식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연락도 없이 찾아온 친정엄마가 또다시 행패를 부리더군요. 전 그런 엄마를 말리려고 해봤지만 엄마는 막무가내로 남편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박서방,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 돈을 갚을지 얘기 좀 해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데 가만히 엄마의 말을 듣던 남편이 그저 엄마를 빤히 쳐다보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되묻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 투자 매매 계약서 쓰실 때 투자 손실은 오롯이 고객에게 있다는 설명란에 자필 사인하셨죠? 뭐? 그런데 그게 뭐? 그 말은 저한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자넨 내 돈을 이런 한 장 못 내놓겠다는 건가? 이런 한 장 안 들여도 전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도 장모님이시니까 제가 500까지는 해드릴 거예요. 그거라도 받으실래요? 뭐라고? 내가 넣은 돈이 5천인데 무슨 500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장모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투자에 대한 책임이 1도 없습니다. 문제 삼고 싶으시면 고소하셔도 돼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장모님은 수술을 막 마치고 마취해서 깨지도 못한 저를 쥐잡듯이 잡았죠. 멱살도 잡고 흔들고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욕도 하시고요. 아무리 돈이 우선이라지만 그게 장모가 사위한테 할 짓입니까? 그거야. 난 자네가 꾀병을 부리고 있는 줄 알아서 그런 거지. 저도 명예훼손으로 장모님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투자하다 잃은 돈 아깝다고 혼수 상태 사위 멱살 잡은 장모라고 인터넷에 올리면 아주 난리도 아닐걸요? 이참에 어디 한번 유명해져 보실래요?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아주 막 나가자는 겐가? 막 나가는 건 제가 아니라 장모님이시죠. 자기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 해놓고선 그 책임을 사위한테 떠넘기고 억지를 쓰는 게 막 나가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친정엄마를 다그치듯 몰아세우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전 크게 놀랐어요. 남편이 엄마에게 냉정하게 구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엄마도 적지 않게 놀란 모양이었어요. 세게 나오는 남편에게 당황을 했는지 엄마가 절 바라보며 SOS를 치는 겁니다. 예, 네 서방 좀 봐라. 아주 지 장모를 잡아먹겠어. 네가 좀 말해봐. 5천 넣은 나한테 500만 주겠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 500도 엄마니까 해준다는 거야. 솔직히 내 마음 같아선 500원도 주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도 눈치가 있으면 그냥 주는 대로 얌전히 받아. 뭐라고? 너까지 왜 이래 정말? 저 역시 선을 넘은 엄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진 엄마에겐 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전 그런 엄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있었죠. 장모님, 빨리 결정하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 의식이 흐릿한 마취 상태였지만 장모님한테 받은 모욕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500 받고 가실래요? 아니면 법정에서 다시 만날까요? 남편의 최후 통첩 같은 말에 엄마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그리고는 단념했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았네. 알았으니까 500 붙여. 그리고 다시는 서로 얼굴 보지 말자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바라던 바예요. 엄마가 절 한번 째려보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곧바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장모님한테 심하게 해서 기분 많이 상했지. 미안해,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래야 당신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 아니야, 미안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진짜 잘했어, 여보. 내가 하지 못한 말을 당신이 해준 것 같아서 나도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 그래? 그럼 다행이긴 한데. 진짜 괜찮대도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말처럼 500 드리고 이제 끝내자.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저희는 그렇게 엄마에게 500만 원을 곧바로 송금했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죠. 500 보냈으니까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사람 괴롭히지 마. 이젠 우리도 절대 참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번 일로 엄마한테 다시 한번 실망했다. 엄마에게선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엄마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모녀 사이는 완벽히 갈라져서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랑 천륜을 끊고 산다는 게 그리 맞득진 않지만 엄마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엄마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저도 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남편은 다시 재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남편의 능력을 높게 산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남편을 데리고 간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의 할아버님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님에게 유산으로 땅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할머님은 당신은 다 늙어서 그런 재산 필요 없다며 그 땅을 남편에게 증여했어요. 당시 시세로도 거의 8, 9억에 이르는 가치 있는 땅이었어요. 땅은 가지고 있으면 더 귀한 재산이 되는 법이니까 둘이 꼭 쥐고 있어라. 이 정도 재산쯤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버팀목이 될 거다. 아마 할머님은 그날의 일을 마음속에 담고 계셨나 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쌩 난리를 피웠던 그 사건을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혼자 되신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여쁜 손녀딸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세요. 아무튼 우리 가족은 당시의 고난을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친정 엄마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깨달은 전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애정을 쏟고 있고요.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해 병원도 주기적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이란 날 끝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제가 남편과 할머님 그리고 우리 딸에게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며 죽는 날까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